잘 지내셨지요?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돼서 우리들의 일상이 과거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모든 일상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그래도 우리가 서로가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행복이 또한 평상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또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방정책론 제9장 한미동맹,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자주국방을 다시 논하는 이유부터 한국의 군사력 건설에서 자주권의 이슈에 대해서 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자주국방을 다시 논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시대를 이제 마감하면서 이제 바이든 시대가 오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런 이슈, 이런 부각들이 대두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엊그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트럼프 정책에서 또한 부시 정부에서 추진했던 또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러한 정책과는 다르게 새로운 그런 모델을 제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 발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조금 지난 후에 이제 국방백서와 서로 이제 미국의 발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미 동맹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왜 자주국방을 다시 한번 논하는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이제 한국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국민적 안보 불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주국방의 논의가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서서 주한미군의 주둔 정책이 이제 오히려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12 사태라든지 5.18 사건 같은 이러한 사건을 미국이 방조내지 묵인했다는 이런 한국 사회의 어떤 의혹 때문에 미국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을 받으며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회의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 탈냉전 추세에 이제 맞추어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시키자 이제 한미 양국은 어떤 그런 조약을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냐면 한국방위의 어떤 한국화 프로그램을 이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이제 6월에 남북 정상회담과 그 다음에 2002년 11월 이후에 대규모 반미 촛불 시 이후에 이제는 이 한미 관계의 어떤 불평등성을 문제 삼아서 이제는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의 어떤 상호 양립 가능성의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주국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국군의 어떤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배양과 그 다음에 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 그 다음에 국군의 정보와 작전 기획 능력의 보강, 그 다음에 군비와 국방체계의 개편 등 이런 것들이 자주국방의 어떤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한국의 국방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독자적 국방 능력 건설과 독자적 국방정책의 추진을 한미 동맹과 어떤 식으로 병행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민들에게 이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무조건 국방 능력이 큰 것이 좋고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이 좋다는 식의 이런 사고방식과 논리는 이제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에 대한 이제는 설득력이 모자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주국방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국방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한 국가가 자국의 의지, 이런 어떤 자국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국가 방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 방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그 나라가 다른 국가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어떤 면에서는 나홀로 국방을 우리가 자주국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주국방에는 여러 가지 어떤 구성 요소가 있겠지만 이제 세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주적 국방 정책 결정권입니다. 자, 국가 방위에 관한 정책 결정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향이나 이 강제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적 국방 정책 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적 군사력 사용권이라는 것은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권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자주적 방위 능력의 육성은 한 국가가 독자적인 이 군사력을 보유하고 건설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민지 국가는 이 자주적 결정권이라든지 자주적 사용권, 그 다음에 자주적 군사 능력 육성을 위한 이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은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외교적 자주권을 탈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자주국방 자체를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국방이 논의되려면 독립된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군대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된 국가와 정부, 그 다음에 군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가 자주적으로 국가 방위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 그리고 군사력 사용을 할 수 없는 완전한 어떤 종속 상태, 무엇이냐면 동맹국인 강대국의 모든 권한을 다 맡겨버린 상태에서도 자주국방의 방위를 자주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동맹에 의한 방위의 개념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맹은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국가 간에 맺는 공식적인 이 군사적 연대 관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국력과 군사력은 이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이제 수단이자 또한 국가 간의 어떤 상호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국가들은 보다 확실하고 견고하며 지속적인 세력 균형의 한 형태로서 이제 동맹을 결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맹 형성의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자, 권력 이동과 우리가 이데올로기적 이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권력 이론은 자, 동맹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이 힘의 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이 동맹 체제 내에서 얻는 대가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우리가 권력 이동이라고 하고요. 자, 이데올로기적 이론은 자, 잠재적인 이러한 동맹 참가국의 어떤 특성에서 동맹 형성의 동기를 추출하는데, 이데올로기 또는 사회 문화적 면에서 유사성을 가진 국가가 이 동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회 문화적 어떤 유사성보다는 이데올로기의 어떤 동질성이 이 동맹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데올로기의 어떤 그런 동맹성은 사회 문화적 특성보다는 이 이데올로기가 어떤 동맹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어떤 동맹을 보면 정치적, 경제적 가치를 공유하고 동맹의 어떤 경고성이라든지 내구성, 협력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탈냉전 이후에는 자, 소련이 이제 붕괴됨으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미국이 유일의 어떤 초강대국으로 등장함으로 인해서 동맹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위계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탈냉전 이후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북대서양 기구, 즉 나토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더욱 확대되면서 동맹국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가 이제 등장하게 됐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자주국방과 동맹의 어떤 상호 보완성과 대립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한 국가가 자주적으로 국방을 추구할 경우와 동맹을 결성하여 국방을 추구할 경우 이 상호 보완성과 대립성은 어디에 연유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우는 자, 국력의 비대칭 조건 하에서 약소국들은 이 강대국들이 보장하는 안보와 그들이 보유한 어떤 자유권을 교환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자, 강대국의 영향력과 이 안보 제공을 받아들이면서 약소국은 어떻습니까? 강대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외교라든지 이런 국방 정책을 추구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군사력의 사용 권한도 제압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측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어떤 안보 제공에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대국들은 이 약소국들에게 정당한 비용 부담을 이제 요구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비대칭적이며 불평등한 동맹하에서는 국방 문제에 관해서 약소국들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자주적인 국방 정책 결정권과 이 사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와 한번 비교해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그냥적으로 안보 이 모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이론적인 이러한 측면에서 얘기했던 것이 현재 거의 맞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어떤 동맹 관계는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맹국 간의 위계 질서가 확고해지면서 동맹 내부의 어떤 불평등이 증가하고 유연성이 약화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어떤 동맹국 간은 이게는 위계 질서가 확고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불평등이 증가했고 유연성이 약화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 다음에 초강대국과 중소규모의 어떤 동맹국은 어떤 관계를 가져왔느냐 하면 자, 초강대국의 핵 독점이라든지 엄청난 국력 격차와 이 역할 차이로 인해서 동맹 내부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국가에 대해서는 자, 초강대국 군대에서 기지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 초강대국 군대에게 기지를 제공하고 전략 및 작전과 이 첨단 무기를 의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초강대국의 군대와 본국 국민 간의 어떤 정치 군사적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군사 주권의 문제라든지 무기 의존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강대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자, 한국의 그 안보 정책 결정에 있어서 자주성과 대미 의존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0년대 한미 동맹의 형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한미 동맹은 자, 50년 우리가 6.25 전쟁 이후 이제 우리가 이런 한미 동맹은 형성됐고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이제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여기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과 한미 동맹을 결성을 이제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미국은 한국의 어떤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는 1949년 6월에 주한미군 일부 철수 발표를 여기에서는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극동 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한국에 이제 파병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연합군 16개국이 이제 이 파병을 결정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 6.25 휴전과 함께 한미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을 이제 체결하기로 합의를 하고 한미 방위 조약은 이제 53년 10월에 조인되고 그다음에 54년 11월에 이제 발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미 동맹이 결성된 주요 원인은 우리가 한국 측과 미국 측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측에서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한국은 이 북한의 재침략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동맹국인 어떤 미국의 이런 억제력과 군사력을 필요로 했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북한의 도발 억제와 이 방어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억제 전략과 이런 군사력을 필요해서 이러한 동맹을 계속적으로 결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잿더미가 됐다는 거죠. 이러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으로부터 경제 군사적 지원이 이제 필요하게 돼서 이제 동맹을 이제 맺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미국으로부터 이 안보를 보장받음으로써 국가의 어떤 총력을 경제 건설에 전력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의 어떤 정치의 정통성 부족으로 인해서 미국의 정치적 지원을 빌어서 이제는 그것들을 보완하고자 해서 이제는 동맹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측에서는 한미 동맹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미국은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동맹을 결성하게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중요해서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이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서 얘네는 한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필요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은 한국을 통제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국의 안보도 중요했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거를 위해서 여기는 통제하기를 원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 이유에서 미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싼 비용으로 최전선의 미군을 배치할 수 있었고, 한반도라든지 동북아 지역에서 이런 우세한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서로의 어떤 그런 한마디로 보면 이익적인 어떤 면에서 상호 관계 속에서 이러한 어떤 동맹을 체결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안보 정책 결정에 있어서 자주성과 대미 의존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했는데, 자, 두 번째는 이제 50년대였지만 60년대, 70년대 이러한 자주국방 등장과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이런 어떤 계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년대와 70년대 한국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반기할지 모른다는 이 우려가 팽배했다는 거죠. 이 반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어떤 면에서는 용도 폐기 시킬 위험,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반기한다는 것은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런 현상이 드러났냐 하면은, 자, 월남전에 대한 어떤 미국 내의 비판 여론이 여기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극심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1969년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감에서 닉슨 독트린이라는 이런 선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 주한미군 일개 사단을 철수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반기한다는 우려가 극에 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닉슨 대통령은 감에서 닉슨 독트린을 선언을 했냐 이거죠.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베트남전에서 엄청난 무기와 엄청난 이런 어떤 자원, 경제적인 것을 투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승리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도 이 베트남 전쟁과 같은 이런 군사적 개입을 어떤 면에서는 피한다. 그래서 아시아의 어떤 방위는 아시아의 힘으로 한다라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닉슨 독트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언 이후에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가느냐면, 자, 자주국방이라는 용어를 이제는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970년대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제 어떤 이 발표를 하게 되냐면, 성명을 하게 되면, 자, 북해가 단독으로 무력 침공을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단독의 힘으로 충분히 이것을 분쇄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힘을 빨리 갖춰야 한다. 이것이 이제 자주국방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무기의 현대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어떤 면에서 핵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가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하여튼간에 우리의 힘으로 북한의 어떤 이러한 도발을 막아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자주국방을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연두 기자회견에서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시대의 어떤 자주국방은 뭐냐면 배타적 자주국방이 아니라 이제는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이 병행하는 시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주국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뭘 가지고 자주국방을 합니까? 뭐 어떤 경제가 뭐 뒷받침이 됩니까? 그다음에 뭐 무기가 뭐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미군이 떠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1970년대는 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국방이지만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이 변형된 이러한 우리가 자주국방을 이제는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최초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제 자주국방이 이제는 얘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시대의 어떤 국가 목표는 뭐였었느냐? 이 헌법 위의 국가 목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이념 하에 있어 국가를 보위하고 그다음에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영구적인 어떤 독립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생활의 어떤 균등한 향상을 기해서 복지사회를 실현하자라는 것입니다. 복지사회를 실현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켜서 국위를 선양하고 그다음에 항구적인 세계 평화 유지에 이바지한다라는 것이 박정희 정부의 어떤 헌법 위의 국가 목표가 우리가 될 수 있고요. 세 가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1972년 12월 29일 국방부 정부 수립 이후 이 국방 목표는 이제는 첫 번째는 국방력을 정비해서 그다음에 평화 통일을 뒷받침하고 국토와 민족을 수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정 군사력을 유지해서 군의 어떤 정예화를 기하고 세 번째는 방위산업을 육성해서 자주국방 체제를 확립하는 이러한 어떤 국방 목표를 이제 세우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 1970년도 4월에 뭘 하게 되냐면 민수산업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방위산업을 육성해야겠다는 이러한 어떤 구상을 밝히고 8월 달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이제 창설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이렇게 보면 어떤 지도자가 앞을 내다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책을 펴나간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지도자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가는 이런 지도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군에서 이제 지도자잖아요. 지휘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끌어갈 것이냐, 이루어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어떤 복지사회를 구성하고 국민들의 어떤 지위를 향상시켜서 국위를 향양할 것이냐. 뭐 이런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도자는 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한미연합사를 창설하게 되는데 이러한 한미연합사는 한미 연례안보회의와 군사위원회의에서 이제 한미연합사 창설을 합의하고 1987년에 이제 발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는 한미 양국의 어떤 군사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군사 전략과 작전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는 이제 한미연합사를 창설하면서부터 이제 제도화가 되게 되는 그 원년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80년대 국방정책의 내실화와 한미동맹의 우리가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는 이제 12.12 정권을 장악해서 정통성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80년대 한미 연례 안보회의는 이제는 미개최된 것이죠. 왜냐하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서도 12.12 사태, 5.18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미군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방기한 게 아니냐, 어떤 면에서는 방조한 게 아니냐, 이런 그 국민들의 어떤 그런 우려스러운,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한 우려가 사실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미군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한미한합사를 이렇게 참 저걸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창설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솔직히 우리말로 하면은 눈 감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이제 그런 눈치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군에 대한 어떤 작전 통제권을 보유한 미군 사령관이 이런 거죠. 왜 12.12 사태와 이 강주 사태를 이런 것들을 보면 허용했는가라는 이제 불만이 제기되면서 한미 관계는 최악의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0년대는 우리가 이제 보면 전두환 그 정권 때는 한미 연례 안보 회의가 이제 미개최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 박정희 시대에 이 자주적 국방력 건설, 그다음에 국내 어떤 방위산업 육생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말 활성화되면서 자주국방을 이루어갔지만 이제는 전두환 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정통성을 어떤 면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떤 미국의 첨단 무기를 직구해야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국방력의 건설 정책 방향을 이제는 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어떤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미국에서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국방정책의 어떤 내실화 작업을 어떤 포기했느냐 뭐 그런 건 아닌 거죠. 계속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시절에 이루었던 어떤 그런 것들은 이루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무기 개입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의 첨단 무기를 직구매하는 이런 현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1983년에 이제는 장기적이고 이런 종합적인 국방정책의 어떤 전략 개념과 그리고 군사력 건설 방향을 제시한 이제는 합동장기군사전력기획서 이것이 이제 발간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984년 3월에 이제 국방의 어떤 미래 목표는 무엇이냐면 군사 전략, 그다음에 군사력의 건설 및 유지를 위해서 국방 장기 정책서와 그다음에 중기 전략 증강 계획서, 국방 5개년 개혁 이런 것들이 포함한 이제 국방 중기 계획서 이것이 이제 발간되게 이제 되는 시대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발간되게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80년대 말 시작된 이러한 탈냉전에 직면하면서 미국은 안보 전략과 그 다음에 해외 주둔 정책을 이제는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주한미군의 규모를 이제 감축하는 정책을 이제는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 국방부는 1990년 4월에 21세기를 향한 아시아 태평양 전략 구상 이 보고서에서 이제 미의회에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게 되니까 이제 의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미군을 철수하자. 그래서 어떻게 철수할 것이냐라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단계는 90년도서부터 91년까지 약 7,000명을 여기에서는 철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실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3년도부터 95년까지는 6,500명, 그다음에 95년도에서 2000년까지는 추가 감축을 추진하고 이런 어떤 이제 계획을 여기는 이제 발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추가 감축은 여기에 이제 실시되는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냐? 북한이 이제 핵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잠시 이제 보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95년 2월 27일 날에 동북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이 미군의 군 규모를 이제 10만 명으로 묶어둔다고 선언하는 신동아 태평양 전략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발표되는 이러한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면에서는 남한을 위해서인 거였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 동아시아의 어떤 전략을 주둔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역할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남한을 어떤 면에서는 보호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 다음에
세계적 차원의 어떤 탈냉전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는 남북한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추진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 간의 협상과 합성한 결과 어떤 면이냐면 용산의 골프장을 이제 교회로 이전하고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선사시키게 되는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 한미 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전환시키는 데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는 시기가 이제는 80년대 후반 말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국하고의 이러한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90년대 이후에 여기에는 이제 상호 호혜적 한미 관계 우리가 형성을 한번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이제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거의 다 이제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거의 이제 타이핑을 이제 치고 이제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하나 보려 그러면 이 한미 동맹만 가지고 거의 한 학기를 다 해도 부족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미 동맹은 과거사부터 현재까지 그다음에 또 바이든 정부에 이제 이로서부터 어떤 관계로 우리가 갈 것이냐 미래적으로 우리가 동맹 관계를 어떤 측면에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이게 50분 가지고는 상당히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루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아마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이 시대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동맹 관계는 한미 동맹 관계는 자 어떤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가 정립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이러한 자주국방은 어떤 변화 과정을 겪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80년대는 한미 동맹 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침략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그 침략을 받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격퇴하는데 이거는 중점을 두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90년대에는 자, 한미 양국의 어떤 정책을 이제 조정하면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제는 핵무기 개발 위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는 이제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계속적으로 이뤄가고 있고 군사적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안보 국방 정책에 이제 변화를 걷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요? 침략 전쟁 이거 억제하면서부터 이제는 대화의 관계로서 이제 변화의 틀을 이제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화의 틀을 갖고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권의 변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정책의 또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다양하게 변화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잠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한미 동맹이 이렇게 발전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미 안보 동맹의 어떤 변화는 자,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규모, 임무, 변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미국은 동아태 전략 구상을 어떤 실행을 하게 됐는데 이 실행은 뭐냐면 한국은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시도해야 된다. 그럼 그냥 그 말이 뭐냐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너희들의 어떤 방위력을 이제는 국가 방위를 여기 니네들이 주도제하고 가고 그다음 자주국방 얘기를 계속 했잖아. 그러니까는 자주국방을 너희 스스로 이루어 가라. 뭐 어떤 면에서 한 번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7년도에 한국은 어떤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 차관 대상에서 이제는 제외가 되게 됩니다. 제외가 됩니다. 이때 80년대 이제 88 올림픽이 이제 막 유치되기 이전에부터는 한국의 경제가 상당히 이제 상승에 되어 있고 현재까지 이제 이렇게 보면 많은 이제 경제적 발전을 가져왔지만 이때도 좀 미약은 했지만은 이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런 어떤 이제는 개발도상 국가에서 이제는 선진국화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오면서 많은 발전을 거두다 보니까 이제는 이 차관 대상에서 이제는 어떤 제외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89년도에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발생 경비에 대한 이 방위 부담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동안까지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어떤
그 동아시아 어떤 그런 그 안보 전략에 의해서 미국이 주둔했다 그러면 이제는 한국 정부가 이제 방위비를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94년도에 보면 자, 미국과 북한의 어떤 제네바 합의 결과 여기에서는 이제 한국이 북한의 어떤 영변 핵시설을 여기에서는 동결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경수로 경비의 어떤 70%를 대한민국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변 핵시설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경수로 건설이지만은 실제로는 평화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 상호 호혜적 동반자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일방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 이제는 너희가 경제적으로 성장도 했고 이만큼 군사적으로 또 성장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는데 미국이 다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거의 70% 이상을 대라.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 경수로 건설의 핵시설을 그 경비에 이제 70%를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모로라는 사람은 자, 안보 자율성 교환 모델로서 무엇을 제시했냐면 자,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에서 이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뭘 했냐면 이 방위력을 제공받는 한편 자율성을 미국에게 양보해 왔다라고 이제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 방위력을 제공받는 이 조건으로 해서 실제로 보면 이 자율성을 많이 침해당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뭐 그 시기에는 또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과거에 따져보면 지금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보게 되면 문제가 많이 있죠. 그 시기에 보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전적으로 미국의 모든 것들을 다 이뤄가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어떤 면에서는 주권을 뭐 이양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모든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어떤 작전권이라든지 다 이제 미국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그 자율성이 이제 미국에 양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됐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80년대 말까지는 이런 어떤 자율성의 양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수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민주화되면서 이러면서 이제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는 거죠. 또 이제 그러면서 자, 김대중 정부의 이 햇볕 정책 추진과 그다음에 NGO 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한국의 군사 주권 회복과 한미 관계의 어떤 대등성 회복에 대한 이제 주장이 크게 이제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의 어떤 그런 그 냉전 어떤 그런 그 시대를 이제는 햇볕 정책으로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적으로 제공을 해주면서 이제 전쟁을 하지 말라는 이제 어떤 그런 뜻이겠죠. 그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활성화되면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등성이 이제 크게 이제 증가되는 이러한 시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 90년대 이 한국 정치가 이제 민주화되고 그다음에 문민 정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어떤 자주성 확보가 이제 요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이끌려가는 이러한 어떤 군사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어떤 그런 어떤 무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에 우리가 원조라든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도 있지만 이제는 이러한 어떤 자주성 확보가 이제 요구되는 이러한 시대가 있죠. 그럼 왜 이러한 어떤 그 국민들이 자주성 확보를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갔느냐 하면 뭐 이제 정권도 바뀌었지만 이제 어떤 미군의 어떤 그런 가호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군의 어떤 범죄와 환경오염 문제, 그다음에 노골리 학살 사건, 매학리 사격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어떤 거세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적으로 보면 이제 아주 한국의 어떤 자주성 요구가 더 크게 확대되고 그런 어떤 요구가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뭐냐면 자, 주한미군의 어떤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소파 개정, 주한미군 범죄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미군 철수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돼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철수를 이제 했지만
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반미 감정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미국의 어떤 가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파 개정만 보더라도 보면 우리가 2002년도에 이제 6월에서 이제 11월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뭐 이제 우리가 같은 우리 뭐 경기도 양주에서 일어났던 사항이잖아요. 뭐 친구 집에 놀러 갔던 이제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이제 깔려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한미 이제 그 동맹에 맺었던 우군들이 와가지고 이런 그 어떤 그런 사건 사고가 났던 거는 우리나라가 직접 1차 사건을 치를 수 없는 이런 어떤 협정을 맺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죄값에 대한 치를 치르지 않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런 반미 감정, 촉불시 이런 어떤 국민적 반문제 분노가 이제 들끓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소파 개정도 이제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되면 즉각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1차적으로는 이런 그 소파 개정을 통해서 이제 범죄의 어떤 그런 신문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자, 동북아시아 동북아에서 이제는 어떤 중국의 역할이 이제 미국의 역할보다는 어떤 더 긍정적인 평가가 이제 대두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많은 어떤 찬반이라든지 여러 어떤 그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이런 면이 많이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4대 강국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대국들의 어떤 의지나 역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어떤 전쟁에 의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5천 년 역사를 보면 그랬는데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뭐 지금도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을 빼면 또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의 어떤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들을 사실 우리가 또 소홀히할 수밖에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다국 간의 어떤 안보 체계에 있어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지만 우리나라가 사실은 퇴보되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국가의 위상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한미 동맹의 방향을 어떻게 이제 21세기 전략 동맹으로 이제 설정해 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 성숙한 세계 국가라는 어떤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제는 그런 어떤 성숙한 세계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명박 시대를 이제 이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한국의 군사력 사용권에 대한 이제 딜레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0년대 작전 통제권 2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한국군에 대한 이 작전 통제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해 왔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짤막짤막하게 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0년, 자, 6.25 전쟁이 이제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남한의 어떤 단독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국가 방위를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서 자, 유엔 사령관에게 일체의 어떤 지휘권을 이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메가더 유엔 사령관은 자, 7월 17일 날 한군 지상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누구한테? 미 8군 사령관에게, 그 다음에 자, 한군 해군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은 누구한테? 극동 해군 사령관에게 이제 각각 이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 공산국과 싸우는 모든 부대의 어떤 지휘 통일을 이제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 왜 이 유엔 사령관에게 이 작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냐? 왜 주어졌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자, 6.25 상황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쟁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 한국의 주권과 영토를 상실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어떤 면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보면 자, 국가의 어떤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와서는 어떤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기에는 실적으로 보면 정말 잿더미에 쌓여 있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보면
빨리 이 제토미에서 벗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만, 지금 와서 보면 참 나름대로는 뭐 가오도 있고 찬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은 이 역사라는 것은 모든 것들은 이제 뭐 후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기록되잖아요. 근데 이 역사라는 것은 이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박정희 정부의 시대에 가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보면 여기에서 보면, 그러나 박정희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잘해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오를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독재를 했다는 거죠. 그죠? 독재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 독재를 했던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어떤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실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어떤 그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어떤 이런 그 산업화 정책을 쓰면서 현재까지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루어왔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그 다음에 자주국방을 기틀을 잡았던, 뭐 보면 수없이 많은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역사를 좀 우리가 폭넓게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그냥 뭐 진보와 그 다음에 보수 이런 측면에서만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는 역사의 학자들한테 맡기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어떤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그 가오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순히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금방 좀 그 역사에 대해서 그걸 어떤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정말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만 현 시대에서 우리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들을 너무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면, 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작전지휘권을 유엔 사령관에게 이용한 이 서한과 그 다음에 한국의 정전협정에 대한 이 서명을 거부한 사건 등으로 말미해서, 자, 한국군이 스스로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보면 지금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뭐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침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60년대 70년대 작전 통제권의 변화를 또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유엔 사령관에게 이양되었던 한국군에 대한 어떤 작전 통제권의 예외적인 이제 적용과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1965년에 자, 한국군의 월남 파병 이후 이제 9월 달에 한미 양국 간의 주월 한국군에 대한 어떤 작전 통제권을 둘러싸고 이제 새로운 협정이 이제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간첩 작전에 대한 통제권이 이제 변화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78년 11월 7일에 한미연합사령부의 어떤 창설을 통해서 한국군 및 주한미군에 대한 이 작전 통제권이 이제 유엔 사령부에서 누구로?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제는 전환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이런 어떤 작전 통제권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에서부터 90년대에 평시 작전 통제권을 이제 우리가 한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1987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노태우 후보가 선거 공약을 하나로서 작전 통제권 한수를 이제 내걸면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94년 12월에 한국군이 이제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 이제 독자적인 작전 지휘 체제를 이제 확립하는 계기가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자, 전시 작전 통제권 한수가 이제 합의되는 거죠. 합의가 되게 되는데, 한미 양국의 독자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전구 사령부가 이제 각각 구성되게 되는 이러한 시대가 우리가 이제 도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군사력 건설에서 이 자주권의 이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권의 이슈는, 자, 1950년대에 미국 원주에 의존한 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자,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에게, 자, 무기 체계를 우리 손으로 건설할 만한 이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원주에 의한 군사력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70년대 들어와서 이제는 자주적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서 이제는 무기와 장비의 건설을 우리 손으로 해야 된다는
이러한 주장은 이제 박정희 정부의 어떤 자주국방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자 이제 방위산업 투자의 이제 감소와 주한미군 방위 부담을 이제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기에는 정치적인 어떤 정통성을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미국의 여기는 무기를 이제 구입하는 방향으로 여기에서는 군사력 정책 방향을 전환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이 정통성이 상당히 참 중요하다. 이 정통성이 바로 세우지 못하면 여기에서는 참 많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상대국에 대하여도 이렇게 떳떳이 얘기를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정통성, 이러한 어떤 질서를 우리가 또 바로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0년대 이후에 자 이제 군사력 증강 사업에 이제 다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국방백서에서 자 군사비 감소 압박 요인은 한국의 어떤 북방 정책이 추진되고 소련이라든지 동구 정세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면서 세계적인 어떤 긴장 완화 분위기가 편성함으로써 이제 군비 축소 여론이라든지 주한미군의 어떤 단계적 감축 이러한 역할들이 이제는 변경되는 이제 이러한 시대가 이제 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주국방과 이제 한미 동맹의 어떤 전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자 북한의 핵 문제 같은 이러한 대해서 같은 위협 인식을 갖고 자 북한의 핵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남북한의 어떤 평화 공존 이러한 것을 달성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서 동북아의 어떤 다자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제는 이러한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한미 양국은 여기에서는 자 주한미군의 어떤 제조력에 부응해서 한국의 방위 역할을 증대하고 어떻게 이러한 도모해야 갈 것인지를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한미 양국은 자 지도부 간의 어떤 지속적인 전략적 이런 대화를 통해서 21세기 한미 전략 동맹 비전을 이제는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자 한미 양국은 각국의 국내에서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국 간에 신뢰 증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공 외교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단층적 교류 협력 채널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자 한미 양국은 자 공동의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공동의 이런 아젠다를 개발해서 경제적 유대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인권, 법치주의, 시장경제, 범죄, 마약, 테러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 어떤 면에서는 한미 양국의 외교 관계라든지 문화에서 이제 정착시키고 이러한 가치들을 북한이라든지 중국, 러시아에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양국은 공동의 어떤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는 여섯 번째는 자, 한국은 새로운 대미 협상, 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미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냐 하면 이제는 한국은 자, 미국의 어떤 세계적 차원의 군사 태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어떤 감축 규모와 이런 시기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이런 기술적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 앞으로 동북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와 그 다음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이러한 상호 관련성, 그 다음에 한미동맹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정립 이러한 어떤 전략적 의제들을 이제는 협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탈냉전 시대, 이제는 현재 들어오면서는 이제 신냉전 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과의 관계, 이제 과거에는 탈냉전 시대는 이제 소련과의 관계였었는데 소련이 이제 퇴보되면서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되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유럽 나라국과 이제 일본까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한국이 이제 껴있는 나라인데,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계속 미국의 원조를 받았고 동맹 관계를 형성해 왔지만, 실적으로 아시아 이 동북아 국가에서는 또 중국하고의 관계가 우리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됐지만, 실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그 한 축이 또 중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는 우리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북한 이러한 관계에서 어떻게 이런 그 전략적인 의제들을 형성해서 이제는 전쟁이 없는 이러한 국가를 이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는 의제를 통해서 이뤄갈 시기가 왔다고 이제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현재 어떤 과거의 어떤 한미동맹에서부터 2000년대 현재 이르기까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또 바이든 시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이런 이제 한미동맹이 또 이제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이냐는 또 이제 한번 우리가 또 이제 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서로가 이제 논의해 가면서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바이든이 이제 바로 또 발표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북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서는 또 상당히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이거에 대한 어떤 반기를 드는 이런 이제 노동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된 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이런 바이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또 이 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우리는 늘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새롭게 정립해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시간이라든지 때 다시 바이든 시대 들어서면서 우리가 또 국방백서에서는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펴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듣느냐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5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현재에 이르러서부터 쭉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동맹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이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느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